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 뭐 코로나로 저도 이게 이런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교육도 받고 또 강의한 적도 있어서 뭐 낯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소개받은 대로 많은 시간 동안 암 환자들을 이제 관리하고 케어하는 일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호스피스 관련한 전임 치료학회에 기회가 된다고 해서 제가 한 5년 전에 책을 한번 썼는데 그게 암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Living with Cancer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Living Longer with Cancer. 그래서 비록 암이 있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주어진 삶을 선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암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암에 대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적인 암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실제로 암 환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는 대부분의 책은 대부분 암을 극복하는 삶, 암을 완치시키는 방법, 암을 치유하는 5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극적인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암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어떤 분이 암을 갖고 사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암이라는 병은 이제 일단 유관이 되고 진단이 되면 대부분 시한부 생명이다. 나는 이제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빠지는구나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왜 암을 갖고 사는 삶이라는 책을 썼을까? 한번 제 책을 이제 공급할 때 초창기에는 이제 큰 서점에서 판매가 됐고요. 베스트셀러까지도 갔었는데 요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찾아주는 분은 적지만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은 내가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게 된 동기는 이제 암도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기수라고 해서 이제 병의 진행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자리암이라고 해서 영기부터 4기, 5기, 말기암까지 암이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기수를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암을 진단받는 분들 보면은 되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여러 가지 징후, 나타나는 현상도 없어서 그걸 놓치고 대개 3기, 4기에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암은 이제 암이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나 국소 치료로 되게 완치가 되거나 완전 관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3기나 4기에서 진단받는 경우에는 암이 이제 연발 병소에서 많이 퍼져 있고 원격전이라고 해서 원래 생긴 장기 말고 다른 뼈나 폐나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돼서 다 조직을 떼어낼 수 있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항암제를 쓰기에는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이 보면은 이제 2기, 3기, 2기 말, 우리가 보통 조기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자리암에서 2기 초까지는 우리가 조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기 말에서 이제 3기 초까지는 우리가 중기암이라고 얘기하고 3기 말에서 4기암은 좀 진행된 암, 또 4기가 이제 후반대가 되는 말기암이다. 이렇게 대략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2기, 3기, 2기 말에서 3기, 4기, 3기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치료를 제일 많이 합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대상이 되는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 많은 치료를 하게 되고 실제로 암 환자들을 지켜보면은 암에 대한 증상과 징후보다는 치료의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면 못 먹는다든가 수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통증이 있다든가
또 항암제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각각 항암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로 환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실제로 암보다는 항암제 부작용을 삼아하시는 분들 있고요. 수술의 합병증으로 또뭐 수술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못 먹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 영양제들이 또 항암제에서 면역 상태가 너무 저하돼서 감염되거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제 환자들이 암보다 더 합병증으로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이 진행된 암 상태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암을 고치고 완치시키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잘 관리해서 그러니까 생존 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뭐 이렇게 완치를 생각하는 분들은 신비한 치료, 뭐 영험한 치료, 또 한 번에 낫는 뭐 빨리빨리 치료가 되는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이 있죠. 그런 치료를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치료에 적정한 실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암과 함께하는 삶이 좋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책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암과 함께하는 삶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암으로부터 치유돼서 완전한 자유롭게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진행된 암일수록 갑자기 관해가 되거나 완치가 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서 공생하면서 친구같이 잘 관리하면서 오래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한 치료를 해서 그 치료의 부작용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이제 치료가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환자가 삶을 포기하거나 또 극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암과 함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다른 이제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면 오래 살지 않습니까? 요즘 당뇨 있다고 어떻게 되는 건 없고 고혈압 있다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뭐 자가면역질환, 선생님 뭐 병원에도 좋은 약을 줘도 자기가 관리 안 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도 진행된 암이지만 빨리 낫는다든가 빨리 치료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암을 잘 갖고 가면서 관리하면서 잘 함께 오랫동안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어서 제가 암과 함께하는 삶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을 생존하는 기간을 논할 때 환자분들은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몇 달 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되게 의료진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5년 생존율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 암은 5년 생존율이 80%입니다. 그런데 그 암 환자 중에 100명은 80%는 이제 5년을 생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뭐 주변에 암 환자들이 있거나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들어보면은 이제 제가 얼마 살겠습니까 하면 이제 그 주치의나 의사 선생님들이 답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얼마 못 사니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상에서 그렇지, 실제로 그보다는 오래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의 생존율은 이제 이렇게 5년 생존율이다. 그래서 암과 함께 한 삶은 당연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암의 역학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최근에는 지금 한국에도 한 250만 정도가 실제로 암에 등록되고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한 24만에서 25만 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요. 또 남자는 평생에 5명 중에 3분은 암에 유환이 되고 여자분은 5명 중에 2명은 어떤 암이든지 유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암의 유병률도 높아졌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진단율이 높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암이 많이 요즘 발견되고 누구나 남자 같은 경우는 60% 아니겠습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40%고요. 그래서
오히려 당뇨 고혈압은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암에 뭐 걸릴 수 있지 않겠나 항상 늘 생각하고 삶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암 환자 치료하다 보니까 암보험도 많이 들어져 있고 실비도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들어오니까 또 하나 들게 되고 주변에 너무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고 제 가족이나 친척들도 많이 암에 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한국의 암 치료에 대한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신동서울병원이나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이 세계 온콜로지가 이제 암을 치료하는 암 종양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병원 중에 삼성서울이 5위고요. 그 다음에 아산이 6위고 서울대학병원이 7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그 수많은 유명한 대학 병원들이 많은데도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병원이 세계 10대에 3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암 환자 생존율이 거의 이제 암에 걸려도 5년 동안 생존할 분이 17분, 7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만큼 암 치료의 선진국이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암이란 무엇인가는 뭐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끔 암에 걸리면 저한테 제가 감염됐습니까? 부부간이 전염이 됩니까? 또는 이제 제가 지난달까지 뭐 어디 가서 뭘 했는데 그 이후에 암에 걸린 것 같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암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변화해서 악성세포,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아닌 이제 나쁜 세포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돌연변이.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수십 조의 세포로 되어 있고 항상 새로운 세포로 리뉴얼 체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없어지고 복제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저희 인생하고 비슷하더니 저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이제 자동 번식을 하고 저희는 이제 또 늙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항상 새로운 세포로 이제 어, 리뉴얼 체인지를 합니다. 새로운 세포로 분열 분식을 하는데 한 5년이면은 우리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모습은 5년 뒤에는 전부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A로 복제돼야 되는데 A가 A 플러스로 복제된다 되면 A가 A 마이너스로 복제되면서 또 A 플러스는 A 트리플 뭐 플러스로 복제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복제의 오류가 생기는 그게 원인은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 그래서 그 이상세포가 생기고 그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중첩되고 그게 점점 나빠지고 그렇게 돼서 유전자 변화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세포가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바당하게 진격하고 이런 암의 특성, 특히 통제가 불능합니다. 우리가 정상세포를 일정하게 자라고 일정하게 형성이 되면은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조절이 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마라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이 암세포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제한 증식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암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는데 이 암의 특성이 없는 일부만 성장하고 그대로 멈추는 걸 우리가 양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은 우리가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마 캔서라고 얘기합니다. 캔서, C-A-N-C-E-R, 캔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캔서의 어원은 개딱지입니다. 개껍질. 그래서 옛날 분들이 몸에 뭔가 딱딱한 게 생겼을 때, 개껍질 같이 딱딱한 게 내가 만져진다. 그래서 그게 어원이 돼서 지금 의학용어로 저희가 캔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발암물질, 그거에 의해서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의 악성도가 계속 중첩이 돼서 통제불능하고 무제한 증식하고 전이 되고 우리 몸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세포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은 유전자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분은 또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포가 세포를 복제할 때는 반드시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대로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코드의 돌연변이라는 건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뭐 A, B, C, D라는 코드가 내려가야 되는데 A, B, C, D로 나간다든가 이러면은 거기서 이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중첩이 되고 악성화되면서 나쁜 세포로 변하고 통제불능하고 무제한 증식하고 보통 정상 세포는 결합력이 좋은데 얘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따르는 대로 멀리 아, 터지는 것은 우리가 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의 중첩 현상으로 오는 게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또 선천적으로 오는 병이 있고요. 또 후천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 환자들 보면은 이제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아버지는 가만인데 어머니는 유방암이고 딸은 뭐 담낭암이고 뭐 아들은 또 이런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가족력을 갖고 있는 집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악성세포가 발생하는 걸로 네,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유전적으로 안정돼서 태어났는데 뭐 발암물질이 많은 이제 원자의 주변에 살았다든가 뭐 비닐 폐타이어 처리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든가 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금속을 취급하는 그런 지역에서 일을 했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촉진시키고 그걸 악성화시켜서 암에 유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인을 모르는 암이 70%고요. 대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거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병원에 오셔서 암을 진단받고 이렇게 놀라는 분들도 보면은 본인이 왜 암에 걸렸는지 주치의한테 물어보면은 사실 그 의사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답답하지만. 대개 한 30%만 이제 그런 선천적인 가족력과 유전적 돌연변이,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있어서 오는 아이고 대부분은 이제 잘 모르지만 예방의학적으로 그 사람이 근무했던 환경이나 주변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을 유발시키는 거에는 화학적인 요인도 있고 물리적인 요인도 있고 생물 발암,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원인도 있고 뭐 유전적 요인은 유전성 종양이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암이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이 제일 많은 게 뭐 위암이죠. 위암은 이제 저희가 한국이나 일본이 선진국인데 전 세계 위암 1, 2위를 다툽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힘을 뽑았는데 예전에는 미국에서는 위암은 희귀암이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대장암이 약간 희귀암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암이나 식도암이 많은 거는 이제 뜨거운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또 거기에 헬리코박터라든가 짠 음식이라든가 뭐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혈액형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또 폐암은 뭐 여러 가지 흡연이라든가 또 환경오염 뭐 이런 비소라든가 성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대기오염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간암은 옛날에 이제 B형 C형 간염이 저희가 많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간암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이제 최근에 한국 사람들도 고기를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 이제 대장암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유방암도 여성들이 이제 그 지방 음식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그 가족력에 의해서 유방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이제 인유동 바이러스라고 해서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있어서 요건 이제 지금 어린아이들부터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후면 거의 잘 안 나타나는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원인이 아닌 경우는 한 30%밖에 안 된다. 70%는 그 암에 대해서 원인을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진단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의사의 진단과 면담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흔히 아는 게 이제 뭐 CT라든가 MRI, PET-CT, 뭐 본 스캔, 또 조직이 접근이 가능하면 수술 전에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 검사, 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 표시다 이런 것들로 종합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신체 부위별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찰로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정밀 검사를 해야만이 확진하는 경우가 많고요. 암을 우리가 추정해서 진단하고 그게 확정까지는 이제 조직 검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수하고 최종암 확진은 수술이 끝나야 그 최종 확정 진단을 하게 되고 기수도 확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면서 그 근처에 임파선이라든가 조직에 어느 정도 두께를 침범했는지 주변에는 얼마나 갔는지 그리고 PCT, PET-CT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터졌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암이며 몇 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수는 이제 몇 기다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생존하고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예후와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수를 정합니다. 이기면은 뭐 치료하고 이분은 어느 정도 생존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전 세계 그 암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알고리즘으로 DB로 다 축적이 돼 있어서 뭐 아산이든 삼성이든 미국의 하버드 병원이든 영국의 옥스퍼드 병원이든 사실은 치료하는 방법과 메커니즘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고 치료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해서 몇 개에는 어떤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 치료가 들으면 yes 아니면 no.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다 표준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그 알고리즘의 치료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경험과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다른 데서 좋은 약을 갖고 와서 그 사람을 좀 더 이롭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요. 최종 확진은 수술 후에 조직 검사와 주변의 터진 정도를 보고 최종 기수가 정해진다. 그 기수는 결국은 그 사람이 예후와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6이냐, 2이냐, 3이냐 이렇게 기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암 치료 방법들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수술 방법이 있고요. 항암 치료. 원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항암 치료는 우리가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역 항암제도 있고 흡입 항암제도 있고 요즘 항암제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 항암한다 그러면 세포 독성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제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또 양성자 치료, 세포 면역 치료, 뭐 기타의 방법들도 최근에 연구하고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요법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종양을 원발 종양을 포함해서 주위 조직과 림프절을 이제 수술로 근치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술적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고형암 경우가 많고 고형암이라는 건 이렇게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메스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MASS, 메스가 이제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종양. 그래서 그런 이제 단단한 덩어리를 우리가 고형암이라고 얘기하고 튜머 또는 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스는 아마 일반적인 영어로도 많이 쓰는 용어고요. 튜머라는 단어, TUMO는 이제 종양이다. 그래서 이제 튜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베나인 튜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 종양이고요. 말리그넌트 튜머 하면은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통계불능하고 무한증식하고 전이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종양은 악성 종양이다. 또 콘사라고 얘기도 하지만 말리그넌트 튜머 또는 이제 그 덩어리인데 아직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그냥 메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보다 더 적은 거는 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NODUL이 노들. 그래서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은 뭐 CT에 찍었는데 어디에 조그만 한 2, 3cm 되는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건 메스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런 경우는 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절이 있는데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몰라서 뭐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CT를 찍어본다든가 또뭐 경과를 보자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모양이 여러 군데 있고 모양이 아주 거칠면은 암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는 이제 그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먼저 수술하면서 조직 검사하면서 완치시키는 방법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을 크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제 최소 침술 수술법이라서 뭐 주변에서 보면은 뭐 유방암이든 어떤 암이든지 걸리면 항암을 먼저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항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암을 먼저 해서 암을 줄여주고 축소시켜서 수술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전에는 유방암 수술하면 먼저 수술하다 보니 인파를 다 떼어내야 되는 주변에 뭐 이렇게 전절제하고 하다 보니까 팔에 그 부종도 많이 나타나고 뭐 이런 가슴에 저 안에 흉터가 돼서 팔이 이렇게 구축이 돼서 뭐 운동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피로항암을 선항암을 해서 암을 거의 안 보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술 최소화하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그래서 음, 뭐 수술은 뭐 최근에 워낙 수술 도구라든가 진단 도구가 발달돼서 그전보다 훨씬 수술 성적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에 이제 문제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부작용은 이제 뭐 진행 정도가 아까 몇 기다. 1기는 뭐 2기는 1기보다 진행된 거고요. 4기는 당연히 2, 3기보다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많이 진행됐다는 거는 수술 부위가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 또뭐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장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 있는 장기라든가 이런 거는 합병증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수술하면 오히려 전이가 되고 나쁘지 않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암의 가장 기본적인 근시술은 이제 수술입니다. 그래서 말기암은 이제 오히려 전이가 유발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생존기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신으로 많이 퍼져 있는 사기나 뭐 사기나 환자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강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술이 되게 근치요법이고요. 그 수술로 다 떼어낼 수 없는 미세한 미발된 잔존암이라든가 암은 이제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잔존암을 치료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거나 완화 목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 항암 세포독성 항암의 종류에는 이제 완전 관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선항암, 고식적 항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사기나 말기암 환자들은 수술도 안 되고 오직 항암도 아니고 이제 끌고 가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뭐 200번 항암하는 분들 봤습니다. 300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2, 3년 만에 한 번 하면은 뭐 10년 가까이 뭐 이렇게 항암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관의 목적이냐 재발 방지 목적이냐 선항암하고 수술을 미니멀하게 위한 항암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고집적으로 완화를 목적으로 끌고 가는 항암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이제 세포가 증식하고 셀 사이클에서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는 그 주기의 일부분을 타격을 줘서 없애는 건 저희가 에,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셀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세포 주기, 복제하는 주기에 어디를 치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 항암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암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세포 주기에 어느 페이스에, 어느 단계에서
그 항암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항암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셀 사이클이라고 해서 세포 복제하는 주기를 치는 거를 세포 독성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는 여러 가지 약이 있고 또 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그런 디테일하게 또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느 단계를 하단에서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가 항암 치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의 횟수와 기간은 당연히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난소암 다르고 위암 다르고 뭐 여러 가지 1기냐, 2기냐, 3기냐에 따라서 횟수나 기간은 다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항암제는 이제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암의 부작용을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지금 이제 서울삼성의원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을 제가 그래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이나 항암이나 기타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의 그 수술 후에 조직 재생, 그다음에 회복을 제가 도와드리고 또 항암 치료에 대해서 모든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뭐 약을 타가지고 오시기는 저희가 더 추가로 관리해드리고 또 빨리 회복하고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사기법이라든가 고압산소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흔히 나타나는 이제 항암 부작용은 뭐냐면은 결국 세포 주기하고 암세포하고 비슷한 그 세포 분열 속도를 갖고 있는 몇 가지 조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모낭세포, 골수세포, 위장관 병목세포, 신경세포, 그다음에 생식세포입니다. 그래서 모낭세포에 영향을 주는 탈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눈이 달려서 찾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 아니고 결국 그 셀 사이클의 속도하고 비슷할 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낭세포하고 비슷한 항암제를 쓰면 바로 탈모가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골수는 우리가 조혈세포, 조혈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만드는 데가 골수인데 거기를 때리게 되면 이제 빈혈이 오고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호중구 수치라고 백혈구의 일종인데 호중구를 강조하는 것은 백혈구의 70%가 호중구입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감소됐다는 것은 진짜 백혈구가 감소됐다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호중구가 떨어지면서 오늘 관력이 있고요. 그러면서 면역이 떨어졌다고 보고 면역을 올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위장관 세포에 건들기 때문에 뭐 근의 연복은 뭐 속도 쓰리고 위장관이 클럽되면서 뭐 설사도 하고 변비도 나타나고 복통도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를 건드는 경우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고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선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불임이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이런 항암제를 쓰게 되면 불임이 되고 남자, 여자 똑같이 불임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아이를 가져야 되는 경우는 뭐 난자를 채취해낸다든가 남자애 같은 경우는 정자를 채취해서 보관해놓고 항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는 세포 주기를 일부를 어디에 치느냐에 따라서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는 치료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방사선 치료는 어떤 광선이나 입자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이온화한 높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암세포의 DNA나 세포막을 손상을 줘서 성장을 억제하고 분열을 증식을 막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방사선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것도 암조직만 딱 골라서 때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피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손상도 일어나고 피하 조직도 손상이 일어나고 다른 장기도 또 방사선에 의해서 통곡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폐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암세포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녹이면서 오는 레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라고 해서 방사선에 의한 폐염이 오는 경우는 폐가 녹아서 돌아가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경우는 무섭죠. 그래서 오히려 암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폐가 녹아서 돌아가신 분이 많거든요. 또 장 주변에다가 방사선을 쳤는데 장이 천공이 되면서 이제
복막염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치료가 치료를 위한 치료인데 치료를 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참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근데 돌아가시면 진단서는 그냥 암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일도 많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많이 조절을 해드리죠. 그런데 결국 이제 환자들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의 그 의사들의 너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언을 좀 무시하고 너무 과도한 치료, 너무 막 스케줄화 돼가지고 끌고 가는 치료에서 그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잘못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가 자기 주관을 갖고 치료의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요? 뭐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이제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치료의 속도도 좀 조절하고 무조건 이제 대학병원은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자 일일이 개인을 맞춤형 진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줄 잡고 막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번 물러서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암의 카운셀러 같은 기능을 저희가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과유불급이 있듯이 너무 지나친 치료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도 많이 경험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 정말 시골에서는 할머니가 그 피부 밖에 많은 덩어리를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뭐냐고. 암이 피부 밖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돌아다니시나 이렇게 하고. 근데 몇 년 만에 있다 또 나타났어요. 그런 분. 와가지고 이게 더 커졌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많이 진행된 암 환자는 안 건드는 게 더 오래 사는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학병원 가셨으면 아마 막 수술하고 항암하고 간사 치면서 그 합병증으로 확 돌아가셨을 텐데 그냥 시골에서 살면서 아니면 조연 자연에 있으면서 최소한의 약만 쓰면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내추럴 힐링,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암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두경부암에 태아는 방사선 치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피부가 터지고 살이 녹아서 막 바깥으로 속살이 나오고 그게 감염되고 뇌로 돼가지고 전신으로 폐혈증이 오고 이런 분들 꽤 많이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인후도암이라든가 설암, 뭐 비인도암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흡연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뭐 이상한 물질들 자꾸 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방사선 치료하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작용이 굉장히 무섭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깊이 있는 암에 대해서 그 세포의 DNA나 세포막을 파괴해서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정상세포도 다 치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작용과 합병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항암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 그 양궁이 강하죠. 보면은 올림픽 나가서 양궁하면 거의 금메달을 따는데 그 표적을 우리가 타겟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도 이름이 타겟티드 세라피입니다. 타겟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항암제 표적항암인데 항암제하고 비슷하지만 두루두루 넓게 치는 게 아니고 그 암세포는 서로 다르려면 서로 특정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듯이 이 암세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시그널을 주고받습니다. 그 우리가 시그널 패스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장할 때도 시그널을 받아야 되고 또 전이될 때도 시그널을 받아야 되고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찾아서 어떤 특정한 부위만 딱 때리는 게 피로 강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허투라는 인자를 때리고요.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EGFR이라는 표적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신호를 내보내는 특정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딱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표적 강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 이제 단클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있고요.
시그널 패스웨이 억제하는 방법과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순간이 또 많은 시간이나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하지만, 폐렴암은 어떤 특정한 그 암세포가 성장 증식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딱 그 타겟만 때려서 그 다 특정 단백질의 그런 유사 항체를 때려가지고 없애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폐렴암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항암 치료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은 우리가 암세포가 또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아까 암세포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얘들이 무한 증식하고 또 풍제불능하고 뭐 전이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교활하게 위장을 합니다. 이들이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분명히 면역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이 좋으면 암에 안 걸린다는데 왜 암에 걸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암세포가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이 군대처럼 이렇게 감시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 혈액이나 조직에. 그래서 이상 세포가 있으면 잡아먹고 없애버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면역 기능인데 얘가 이제 북한군이 예를 들어서 암세포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국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아군의 옷을. 그러면 이제 감시 세포가 가서 이렇게 보다가 얘 아군이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후방에다가 또 적이니까 공격하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감시의 실패다. 그래서 immune surveillance failur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감시의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 튼튼한데 암에 걸립니다. 주변에 보면 저 사람 튼튼한데 저 사람이 암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면역 감시의 실패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암세포가 미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위장을 하고 있는 암세포의 위장막을 벗겨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군이다, 아군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적군으로 노출을 시키면은 우리 몸에 있는 NK T셀이나 K셀이나 T셀이 가서 공격하게끔 만드는 게 면역항암 치료입니다. 이거 이제 한 4, 5년 전부터 돼가지고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한 분이 그 악성 흑색종으로 해서 좋아졌던 게 바로 이 면역항암제 때문에 좋아졌다가는 최근에 다시 이제 연세가 워낙 고령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우리가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가 해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이뮨 체크포인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 부분이 많이 개발이 되면 더 많은 약들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항암은 암이 위장하는 걸 벗겨내서 우리 정상 면역이 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면역항암 치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성자 치료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방사선 치료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수소 원자를 구성하는 소입자 양성자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암센터하고 평범호흡병원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하고 유사한데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와 같이 넓고 파괴적이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정상조직의 손상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를 30회 한다 하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20회 하고요. 10회는 양성자 치료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결국은 방사선 치료와 같은 방식인데 나가는 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치료가 양성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말이 많은 이제 중입자성 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자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가속시켜서 중입자선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그 레이저선 같이 나갑니다. 선이 아닌 가늘게. 그래서 방사선 치료처럼 넓고 남서철처럼 또 좀 그런 게 중간형 범위가 아니고 손으로 들어갑니다.
중립자성.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부작용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나 중입자성 치료보다 양성자보다 두세 배 효과는 있지만 이거에 대상이 되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데 좀 반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단계가 들어오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레이저 총 쏘듯이 여기저기 때릴 수는 없대요. 대개 이제 그 폐 안쪽에 깊이 결점이 하나 있거나, 췌장이라는 게, 우리 요즘 췌장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췌장은 위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 증상이 되게 등이 아프다든가, 뭐 옆구리가 아프고, 뭐 모호한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이 가끔 이제 췌장암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초음파에서도 잘 안 나타나고, 뭐, CT도 다이나믹 CT라고 해서 췌장을 중심으로 끼우면 CT에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그만 결점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많지만 췌장을 수술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PPPD라는 수술인데, 뭐, 췌장도 떼어내지만은 그 주변에 싸고 있는 식인장도 떼어내야 되고, 이 주변에 다른 이제 단기가 붙어 있으면 장도 절제해야 되고, 간이 붙어 있으면 간도 절제해야 되고, 그래도 췌장암 수술하고 나면은 뭐 거의 20kg 체중이 감소하고, 설사도 엄청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췌장 두부 쪽에 있는 거나 이제 식이지장이나 흉계부암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술하는 경우가 그 수술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술로 제거한 분들이 그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음식 섭취도 어렵고 또 많은 약 섭취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항상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위에 큰 결절이 있는데 그걸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근데 뭐 CT나 MRI나 PET 찍어보니까 뭐 주변에 터진 증거는 없다. 그러면 이제 중입자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 폐도 폐 바깥쪽이 아니고 심장 안쪽 깊숙이 있는데 그게 조직 검사하기도 어렵고 조직 검사 자체가 더 위험하고 그렇다고 그거 작은 것 때문에 또 수술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내 중입자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입자서는 이제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15년, 20년 전부터 시행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입자선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모든 암에 다 대상이 되는 줄 알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거를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15년, 20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거고 아까 같이 전이가 안 되고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작은 결절, 3, 4cm 이내의 그런 종양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기 위험하고 조직 검사하기 힘들 때는 그냥 이 중립자선을 때려서 없애보는 게 좋겠다.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사선 치료를 많이 했거나 또 연세가 많거나 또는 주변에 전이가 없거나 그런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제가 암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 결국은 암이 진행돼서 내가 암이 진단을 받으려면 결국은 양치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치료하는 것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치료가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항암제도 그렇고 연사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의 수술적 치료도 좋다고 하지만 수술의 삶의 질이라는 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거든요. 당사자 아니고는. 그래서 그런 이제 치료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적은 치료 지나치지 않는 치료를 통해서 자연 치료를 한다든가, 뭐 대체 의학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이 되는 것을 활용해서 삶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해서 현대의학적인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을 이를 통해서 진단받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치료에 대한 목표와 방법을 세우느냐. 이거는 이제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마음에서 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 과정에서 먼저 어떤 걸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가. 또 암을 내가 진단받으면 어느 대학병원을 갈 것인가. 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이 비용은 내가 어떻게 마련할 건가. 또 내가 직장에서 빠지는 그 수입이 어떻게 보된다는 건가. 또 치료 비용은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내가 실손보험이 있는지 또는 국가보험에서 내가 얼마만큼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내 마음대로 치료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와 내 치료, 그거에 대한 계획과 실행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뭐 합병증 치료 혹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증에 대한 건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환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암 치료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암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신비주의하고 영험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뭐 영기나 조기암들은 뭐 쉽게 고쳐주지만 2기 말부터 3기, 4기 되면은 굉장히 완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몇 년 있다 재발하고 재발 전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답답하대. 그리고 힘들고 특히 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굉장한 과도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영업주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대체학이나 자연의학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한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죠. 뭐 물도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물도 아마 암 환자를 위한 물이 한 20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연수, 뭐 이온수, 증류수, 콘텀수, 뭐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만나니까, 제가 지금은 물은 무리로다.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서 그냥 H2O2라는 성분을 취하는 것이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산도 있고, 우리가 다른 거에서 중화가 되기 때문에, 뭐 좋은 물 마시는 건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고 영험주의에 빠지게 되면 통풍치료에도 소홀히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당히 이제 자연요법은 좋지만 너무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영험주의에 빠뜨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연치유 면역력이 있거든.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뭐 간에 종양이 있는데 이게 전이된 암인데 원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에 전이된 암이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래 생겼던 암은 내가 스스로 고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innate immunity라는 거는 자연치유 능력, 내추럴 힐링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암에 걸리면 이제 암의 유발입니다. 뭐 담배 피는 분은 담배를 끊어야 되고 지나치는 술 먹는 분은 술 끊어야 되고요. 주변 환경에서 발암물질이나 환경 오염원이 있으면 그로부터 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이제 뭐 신앙심을 두텁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정신력을 키우면서 면역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이 이제 병기가 정해지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기 살리다. 그러면 이제 완치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또 전이 재발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거를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신비주의 영혼주의에서 고치는 것보다 내가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성상세포는 좋아하지만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병원에 입원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병원 선생님 교수들이 달 먹으라 했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막 달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 그럼 정상세포만 잘 먹겠습니까? 암도 잘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암 배양식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항암식을 하는 게 아니고. 배양식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은 바쁘니까 또 모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뭐, 자기 분야에서 안다고 모든 분야를 알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차를 고치는데 엔진 고치는 사람이 유리창을 잘 고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리창 고치는 사람이 쇼파를 고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차를 고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은 근데 가서 산부인과 자궁을 고치는 사람한테 영양요법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그 면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은 그냥 수술만 하는 분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의사들 3, 40년 되면은, 저도 고등학교 때 미적분 정말 잘했어요. 집에 한 문제도 못 풉니다. 근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영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릅니다. 그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믿어요. 행복을 했다. 그래서 막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암 배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건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근데 맛은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완전히 반해시킬 거냐, 또는 완화시키면서 잘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거는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성기사기면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가 아무와 함께 삶을 하면서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명령을 기대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중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아니, 목사님 이제 곧 이제 하늘에 가시고, 하늘에 천국에 가실 텐데 뭐 그렇게 고치는데 걱정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직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5세 되는 노인분이 제가 암을 고치는데, 나 암을 고쳐야 된다. 아니, 다른 남자분들은 80만 살아도 만족하는데, 95세가 되셨는데, 왜 또 이렇게 더 사시려고 그러냐. 좋은데 가시는 데도 아니야. 그러면 증손자, 고손자 결혼식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고, 내가 사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암에 걸리면 아마 이렇게 더 살고 싶고, 더 오래 생존하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내가 기수가 높으면은 막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는 나에 맞게 내가 10년, 20년 더 살겠다. 누구나 영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하나님 주신 삶을 최대한 오래 생존하고, 그러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건 다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치료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술에 대한 부작용,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 또 그런 걸 스트레스 받다 보면 정신 사회적인 문제, 또 치료하다 보면 비용 문제, 가정의 파괴,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산정 특례, 실비보험에서 국가에서 많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 이전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가정이 파괴될 때, 뭐 이혼도 하고, 뭐 자살하는 분도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보험이나 또 이제 실비보험만 잘 들어있으면 국가보험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개보험이기 때문에 뭐 상점 특례에 등록이 되고 비급여 치료는 뭐 실비에서 치료하고 또 진단금도 나오고 입원해서 치료하면은 입원 일당도 나오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이제 병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치료에 대한 합병증 또 환자들이 이제 암에 걸리는 이제 우울증이나 우리가 흔히 이제 분노장애 그다음에 뭐 고립감 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래서 뭐 이런 분들이 좀뭐 신앙심은 더 키우고 또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이제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나 우리 강사님 같은 분들이 더 노력을 해주시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암 치료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증상들이 있으면은 원인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가역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또 2차 암이 생겼을 거다, 뭐 전이 됐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주의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하면서도 합병증 또 이런 정신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도 관리해 봐야만이 그 본질적인 치료, 표준 치료, 수술이나 항암이나 여러 가지 간단한 치료 뭐 이런 것들의 치료 결과가 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표준 치료보다 거의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정신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리, 또 본인에 대한 본인이 또 치료 자신감과 해야 되는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런 노력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암성 통증인데 그 암에 대한 통증은 뭐 호소하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3, 40%가 통증이 오고 전체적으로 한 6, 70%가 통증을 많이 호소하죠. 그래서 이 통증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가 잘 됐다 하더라도 암환자가 통증이 심하면 정신적인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증 관리 가장 중요한데 뭐 이제 암에서 오는 통증을 우리가 유해 수용성 통증이라고 얘기하고
항암제 같은 거 쓰게 되면 이런 신경이 이제 손상을 받습니다. 항암제에 의해서. 암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신경이 손상받아서 오작동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안 아픈 데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이된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병증, 항암제에 의한 치료에 의한 부작용은 통증이 있는데 겹쳐서 나타난다. 그래서 치료는 여러 가지 비마약성 진통제, 일반 진통제도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편안함은 좀 통증을 많이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더 심해지는 걸로 봐서는 불안한 것들이 더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또 물리적인 치료, 또 뭐 여러 가지 교수 치료라든가 전기물리 치료 비침스러운 골통적 치료법 이런 것들도 되고요. 한정인 경우에는 이제 이 팔이 아프다, 그럼 팔에 가는 신경이 여기 내려가는 경우를 블록시킵니다. 차단시키는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안 아프게끔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건 아니더라도 너무 아파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차단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치료를 하는 과들이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암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 책자의 1장, 2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의 상태에서는 흑백 논리로 완치시켜야 되겠다는 조급함과 그런 너무 서두름으로 해서 과잉 치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적정한 치료를 통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이 내가 생존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의 후경, 3장, 4장, 5장에 대한 책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